아버지,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철컥. 안방 문이 잠기는 소리. 종민아, 종서가, 문 열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70세 종호 씨는 자신이 평생 일군 집 안방에 갇혔습니다. 5만 평 땅을 물려준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경상북도 의성.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3만 평의 수박밭과 2만 평의 사과 과수원. 종호 씨가 40년 동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땀 흘려 일군 땅이었습니다. 2년 전 종호 씨는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큰아들에게 수박밭, 둘째에게 사과 과수원, 그리고 현금 10억 중 5억씩 나눠줬습니다.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형제끼리 다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아들들이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종호 씨는 식당 주인 영숙 씨에게 의지했고 1년 반 만에 무려 4억 2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은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통장과 도장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만 효자였던 자식들, 그리고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꾼. 종호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종호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이게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철컥.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 종민아, 이게 무슨 짓이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70세 종호는 멍하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경상북도 의성.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3만 평의 수박밭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배기에는 2만 평의 사과 과수원. 5월의 햇살 아래 초록으로 물든 그 땅들은 모두 종호가 40년 동안 땀 흘려 일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은 종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두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었습니다. 큰아들 종민에게 수박밭, 둘째 종석에게 사과 과수원, 그리고 현금 10억 중 5억씩 나눠줬습니다. 종호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현금 5억. 아니, 정확히는 이제 1억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억을 어떻게 이렇게. 종호는 창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농사의 흔적이었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문 앞에 놔둘게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만 들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종호는 지난 2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때는 달랐습니다. 아들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종민은 밭일을 거들었고 둘째 종석은 과수원 관리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올해 수박 농사 대박 날 것 같네요. 그러게. 날씨도 좋고 작황도 좋고 며느리들도 다정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시아버지 건강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혈압약 챙겨 드셨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챙겨주니 고맙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수박 따러 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종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재산 정리해줘요.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지 않게.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종호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언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새벽 5시 어김없이 일어나 밭을 돌아봤습니다. 이슬 맺힌 수박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40년을 일궈서 이만큼 만들었는데 5,000평으로 시작해서 5만 평으로 불렸습니다. 빚을 내서 조금씩 사들이고 밤낮 없이 일해서 빚을 갚고 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걸 언제 아들들한테 줄까? 주변 지인들은 모두 살아생전에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 미리 증여한다던데. 상속세가 장난 아니라더라.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거 한두 번 봤나? 부모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최고야. 세무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종호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아들들한테 물려주자.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만 평 수박밭 15억, 2만 평 사과 과수원 12억, 현금 10억.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큰 놈한테 수박밭, 작은 놈한테 과수원. 현금은 반반. 나는 집하고 5억만 남기고 5억이면 충분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여생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종호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민아, 종서가.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라.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게 될 거다. 좋은 일이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종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저 땅들이 아들들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야. 종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2년 후 자신을 방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을 줄은.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종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저녁 쟁반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후의 선택들이 문제였을까? 영숙.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4억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도 사라졌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종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그리고 천천히 재산을 물려준 그날부터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3월의 따뜻한 토요일, 종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음식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며느리들을 위한 나물도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지? 종호는 탁자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준비한 증여 계약서, 등기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전 11시 큰아들 종민이 아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30분 후
둘째 종석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들. 오늘 할아버지가 좋은 얘기 해줄 거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종호는 자리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들 앉아라. 종호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분위기도 숙연해졌습니다. 아들들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건강은 괜찮아. 다만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너희 어머니 당부도 있고 해서 말이다. 종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아버지, 종민아, 너는 3만 평 수박밭을 가져라. 작년 감정가로 약 15억 정도 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종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종서가, 너는 2만 평 사과 과수원이다. 이것도 12억 정도 되고, 종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억 중에서 너희 둘이 5억씩 나눠 가져라. 아버지는 이 집 한 채 하고 현금 5억만 남겨놓을 거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살아있을 때 너희한테 물려주는 게 맞지. 나 죽고 나서 상속세 떼이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종호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증여 계약서야. 다음 주에 세무사 사무실 가서 서류 마무리하면 돼. 등기 이전도 바로 진행할 거고. 종민이 벌떡 일어나 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종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종석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들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세상에 이런 아버님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매주 찾아뵙고 아버님 건강 챙기고 뭐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종호는 자식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다 기쁘구나. 이게 부모된 도리지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애들아. 그날 거실은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도 분위기를 읽고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의성에서 제일 좋다는 한우 전문점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계산할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석쇠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아들들은 종호에게 고기를 정성껏 구워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아버지, 상추 쌈 드릴게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식들의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종호는 행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아버지가 100번 잘한 것 같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 저희가 효도해야죠. 식사 후에는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도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수박밭 구경도 시켜줄게. 와, 신난다. 종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의 감사하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지. 살아생전에 나눠주니까 이렇게 좋아하잖아. 일주일 후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가 처리됐습니다. 증여세 신고, 등기 이전,
통장 이체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세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박밭은 종민님 명의로, 사과 과수원은 종성님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현금도 각각 5억씩 이체 완료됐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종민과 종석은 기뻐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아버지 은혜를.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아버지 모시는 거 당연한 거야. 세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종호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통장에는 5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죽을 때까지 넉넉했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하시죠. 그래, 좋지. 그날도 아들들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종우는 흐뭇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잘 물려준 거지? 종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날이 될 줄은. 등기 이전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밭일은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방문이 10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밭일이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씩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3분도 안 돼서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종우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5만 평 관리하느라 바쁘겠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5만 평을 관리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산소에 벌초하러 갔었습니다.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모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나 봐. 종우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우가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아, 아버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밭에 비료 뿌리고 제초 작업도 해야 하고.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허전했습니다. 둘째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종석아, 너는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아빠, 저도 과수원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아, 그래. 명절 때 뵐게요, 아빠. 명절은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종우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종우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2달. 종우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간단한 식사였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아들놈들 이번 주도 안 오려나. 지난주에도 못 왔습니다. 그 전주에도 못 왔습니다. 벌써 3주째였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지금 밭에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5일 전이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볼까?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단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종우는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애들이 오겠지. 명절인데. 하지만 단오 전날 종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올해는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뭐?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처가 쪽에서 모이자고 해서. 그래도 아침에라도.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명절 인사는 전화로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아버지.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빠, 저희도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요. 명절 잘 보내세요. 종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전, 나물, 과일.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오 당일 아침, 종우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여보, 아들놈들이 안 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명절이었습니다. 절을 마치고 종우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송편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 주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우 씨, 명절인데 혼자 계세요? 우리 집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의 집 명절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들. 종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나? 그날 밤 종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의 방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명절 빼고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종우가 먼저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만 항상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일꾼들 관리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혼자 밭에 나가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일하던 그 수박밭, 이제 종민의 땅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고 종민도 트랙터를 몰고 있었습니다. 종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민아. 종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트랙터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쁜가 보다. 종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우 씨 아들들 요즘 안 보이던데? 그러게. 재산 다 받고 나니까 발길 끄는 거 아니야? 에휴,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재산 받을 때만 효자야. 종우는 듣지 못한 척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귀가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주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왔던 아들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도 직접 걸어야 받았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었나? 종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종우는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선풍기만 틀고 지냈습니다. 에어컨 하나 사야 하나.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 에어컨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입맛도 없었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농사철에는 바빴고 친구들은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건강이 안 좋아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 거면 종호는 가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재산을 왜 미리 준 걸까? 조금씩 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있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등기도 넘어갔고 현금도 이미 아들들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집에서 5분 거리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손맛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종우는 우연히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이쪽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메뉴판을 보니 제육볶음,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등 집밥 메뉴들이었습니다. 제육볶음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인 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종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주인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받으니 종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종우는 가끔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주인 영숙은 항상 환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구이 어때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식사하는 동안 영숙은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사세요? 네, 바로 근처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였지만 종호에게는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들은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이 식당 주인은 자신을 환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종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 식당을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재산을 넘긴 지 8개월. 종호는 이제 거의 매일 고향 손맛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영숙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갈치조림했어요. 드실래요? 그래요, 그걸로 주세요. 종호에게 이 식당은 유일한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지만 영숙은 매일 환영해줬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들 둘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죠. 그래도 부모님은 챙겨야 하는데. 그 말에 종호는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종호가 식당에 갔을 때 영숙이 반찬을 더 많이 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 단골 손님인데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김치, 나물, 계란찜까지.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제가 기분 좋아요. 영숙은 옆 테이블을 닦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무더운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에어컨은 있으세요? 이렇게 더운데. 아니요, 선풍기만 있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건강 해치세요. 영숙의 관심 어린 말에 종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종우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만이 아니라 가끔 저녁도 먹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는 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종호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알아챘습니다. 아, 오늘이 돌아가신 마누라 생일이라서요. 어머, 그러셨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영숙은 종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보게 돼요.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종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이라도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아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그게 아들놈들한테 땅을 물려줬거든요. 그 후로는 바빠서. 어머, 땅을 물려주셨어요? 영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날 밤 종우는 처음으로 영숙에게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5만 평 농사를 지었어요. 수박밭이랑 사과 과수원. 어머, 5만 평이요? 네, 4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걸 아들들한테 다 물려줬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이 집이랑 현금 좀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아드님들이 찾아오지도 않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뭐,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재산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재산 받고 나서 안 오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영숙의 말이 종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날 이후 영숙은 더 자주 종호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왔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0개월. 종호는 완전히 영숙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숙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 갔고 저녁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어르신, 오늘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저녁에 비 더 온다던데. 고마워요, 영숙 씨. 영숙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고 더우면 물 많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영숙에게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종우는 점점 영숙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영숙이 종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잡채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이런 걸 언제. 어르신 생각나서 만들었어요.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잡채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거든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드님들 연락은 오세요? 이번 달도 연락 없어요. 종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에휴, 정말. 제가 봐도 너무하네요. 영숙은 종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종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영숙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저도 어르신 만나서 좋은걸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 동생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어려워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 형편이.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챙겨준 영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 아니에요.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해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르신, 편히 쉬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영숙이 떠난 후 종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 씨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종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영숙이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도와주기로.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것이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며칠 후 영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는 제 속상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동생분 문제는 좀 나아졌어요? 아직은.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르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배려가 종호에게는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나한테는 말해도 돼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정말요?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영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종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에서 생활비 쓰고 4억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정말 어려우면 조금 도와줘도 되겠지. 종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종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8개월. 종우는 이제 거의 매일 고향 손맛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영숙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갈치조림했어요. 드실래요? 그래요. 그걸로 주세요. 종호에게 이 식당은 유일한 위안이 됐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지만 영숙은 매일 환영해줬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들 둘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바쁘죠. 그래도 부모님은 챙겨야 하는데. 그 말에 종우는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종우가 식당에 갔을 때 영숙이 반찬을 더 많이 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 단골 손님인데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 김치, 나물, 계란찜까지. 평소보다 훨씬 푸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제가 기분 좋아요. 영숙은 옆 테이블을 닦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무더운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에어컨은 있으세요? 이렇게 더운데. 아니요,
선풍기만 있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건강 해치세요. 영숙의 관심 어린 말에 종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종우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만이 아니라 가끔 저녁도 먹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는 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종호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알아챘습니다. 아, 오늘이 돌아가신 마누라 생일이라서요. 어머, 그러셨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영숙은 종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보게 돼요.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종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이라도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아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쁜지. 그게 아들놈들한테 땅을 물려줬거든요. 그 후로는 바빠서. 어머, 땅을 물려주셨어요? 영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날 밤 종우는 처음으로 영숙에게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5만 평 농사를 지었어요. 수박밭이랑 사과 과수원. 어머, 5만 평이요? 네, 4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걸 아들들한테 다 물려줬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이 집이랑 현금 좀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큰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아드님들이 찾아오지도 않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뭐,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재산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재산 받고 나서 안 오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영숙의 말이 종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날 이후 영숙은 더 자주 종호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왔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0개월. 종우는 완전히 영숙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숙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 갔고 저녁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어르신, 오늘 비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저녁에 비 더 온다던데. 고마워요, 영숙 씨. 영숙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고 더우면 물 많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받지 못한 관심을 영숙에게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종우는 점점 영숙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영숙이 종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잡채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이런 걸 언제. 어르신 생각나서 만들었어요.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잡채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거든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드님들 연락은 오세요? 이번 달도 연락 없어요. 종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에휴, 정말. 제가 봐도 너무하네요. 영숙은 종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종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영숙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저도 어르신 만나서 좋은걸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 동생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요. 동생이요? 네,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어려워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 형편이.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챙겨준 영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해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르신, 편히 쉬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영숙이 떠난 후 종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 씨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종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영숙이 구체적으로 부탁하면 도와주기로.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것이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며칠 후 영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는 제 속상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동생분 문제는 좀 나아졌어요? 아직은.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르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배려가 종호에게는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나한테는 말해도 돼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정말요?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영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종우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에서 생활비 쓰고 4억 8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정말 어려우면 조금 도와줘도 되겠지. 종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종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년 2개월. 어느 저녁 영숙이 종우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동생 얘기 기억하세요? 네, 사업한다던. 네, 동생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요. 아이템도 좋고 사업 계획도 탄탄한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대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종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제 형편이 안 되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르신. 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혹시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만 투자해 주시면 원금의 20% 이자 보장한대요. 연 1천만 원 이익이에요. 종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물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 수익이면 나쁘지 않네요. 정말이세요? 그동안 영숙 씨가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이 정도는 도와줘야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종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 동생한테도 꼭 감사하다고 전할게요. 다음 날 종호는 5천만 원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은 간단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1년 후에 꼭 원금이랑 이자 갚을게요. 믿어요, 영숙 씨. 통장 잔고가 4억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무슨 일이에요? 제 조카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대요. 영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조카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돈이 없대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학기에 1,000만 원인데 너무 큰 금액이죠?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공부해야죠. 종우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어르신은 정말 천사세요. 영숙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제 조카한테도 꼭 어르신 은혜 갚으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4억 1천만 원. 한 달 후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식당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식당 확장이요? 네, 요즘 손님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요. 옆 가게가 비었는데 거기 인수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럼 장사가 잘 되겠네요. 네, 확장하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종우는 이번에도 도와줬습니다. 영숙 씨 식당이 잘 되면 나도 좋죠.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비가 급해요. 2천만 원. 그 다음 달에는 식당 설비 교체 1,500만 원. 그렇게 6개월 사이에 종호의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종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1천만 원. 처음 5억이었던 잔고가 2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종호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에게 간 돈이 총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매번 감사하다고 했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숙 씨를 믿어야지. 종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에 영숙을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제가 도와준 돈이 좀 되는데. 아, 네. 제가 장부에 다 적어뒀어요. 곧 갚을게요. 언제쯤? 동생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종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동생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줘서 당장 3천만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난대요. 종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 5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날아가요. 어르신, 3천만 원만 더 넣어주시면 회생할 수 있대요.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처음 투자금이랑 합쳐서 8천만 원인데 내년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자도 드리고요. 종우는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 나도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영숙이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종우는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정말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3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종우는 몰랐습니다. 영숙에게는 사업하는 동생도 없었고 대학생 조카도 없었습니다. 식당 확장 계획도 없었고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돈을 모두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전 남편에게 진 빚, 카드 대출, 사채. 영숙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종호는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노인한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영숙은 전 남편과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2억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하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 계속 울면서 부탁하면 저 노인은 못 거절해. 영숙과 전 남편은 함께 종호를 이용했습니다. 종호는 이 모든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어르신, 제 사촌이 병원비가 1천만 원, 식당 월세가 밀렸어요. 800만 원, 동생이 또 1,500만 원, 4개월 만에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5천만 원. 종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냐? 하지만 영숙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 없으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종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1년 8개월. 종호의 통장 잔고는 1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5억이었던 돈이 3억 5천만 원이나 사라진 것입니다. 종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영숙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영숙 씨, 잠깐만요. 종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숙 씨한테 도와준 돈이 얼마나 되죠?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록해 둔 게 있는데. 영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계산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요. 1억 2천만 원? 종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더하면 3억이 넘어요. 어르신, 혹시 기억이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가서 거래 내역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저는 1억 2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영숙은 식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종호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2년간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A사 용지가 10장 넘게 나왔습니다. 영숙에게 간 돈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5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계속 더하자 정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4억 2천만 원. 4억이 넘어. 종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 1억 5천만 원. 1년 8개월 만에 4억 2천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이럴 수가. 종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호는 다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은 잠겨 있었고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종호는 영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영숙 씨요. 식당 안은. 아, 영숙 씨요? 어제 짐 싸서 어디론가 떠났던데요. 뭐라고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 같던데 둘이 함께 떠났어요. 종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영숙의 전 남편이 종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장, 우리 영숙이한테 돈 주셨죠? 거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뭐? 무슨 소리요? 영숙이가 노인장한테 4억 받았다던데 그거 우리 공동재산이에요. 절반은 제 거라고요. 공동재산? 그건 내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줬으면 차용증 있어요? 보여주세요. 종호는 당황했습니다. 차용증은 처음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차용증 없으면 증여해요. 그럼 절반은 제 권리니까 2억 주세요. 이 사기꾼 같은. 뭐, 노인네가 말 조심하세요.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날 종호의 집 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의 전 남편이 큰 소리로 협박했고 이웃 주민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노인네한테. 당신이나 신경 쓰세요.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지만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진 후였습니다. 종호 씨가 식당 아줌마한테 4억을 줬대. 4억? 정신이 있었나? 사기당한 거지 뭐. 불쌍하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결국 큰아들 종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인이 종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종민 씨, 아버님이 식당 아줌마한테 사기당했다던데 사실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어제 아버님 집 앞에서 난리 났잖아. 4억을 갖다 바쳤다던데. 종민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동생 종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저도 방금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당장 아버지 집으로 가자.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종민이 거실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종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종민은 종호가 평생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식당 아줌마한테 4억을 갖다 바쳤다면서요? 그게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어제 경찰까지 왔다면서요? 종석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저희 모르게 4억이나 쓰시다니. 영숙 씨가 어려워서 사기꾼한테 당한 거잖아요. 종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멀쩡한 사람이 사기꾼을 못 알아봐요? 나도 몰랐어. 영숙 씨가 그런 사람인 줄. 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종민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계속 쓰시면 남은 돈도 다 날아가요.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 있죠. 나중에 아버지 병원비, 요양원비 누가 대요? 저희가 대야 되잖아요. 종민의 말에 종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망신은 또 어떻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5만 평 땅 주인이 식당 아줌마한테 사기당했다고 수군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종석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통장이랑 도장 저희한테 주세요. 뭐? 남은 1억 5천도 날리실 거예요. 저희가 관리할게요. 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아버지가 안 주시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어요.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아버지 재산 관리권 저희한테 넘어와요. 이 자식들이. 하지만 아들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호는 통장과 도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종호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종민과 종석은 종호의 집 밖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이거 큰일이에요. 아버지 혼자 두면 또 무슨 짓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숙이 전 남편도 아직 돌아다니잖아. 또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면 통장이랑 도장은 뺏었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종민은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당분간 집에서 못 나가시게 해야겠어. 네, 그게 무슨 안방에 계시게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밥은 며느리가 갖다 드리고. 그래도 그건 너무. 다른 방법이 있어? 4억을 날리신 분이야. 정신이 온전하신 게 아니라고. 종석은 망설였지만 형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종민은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를 샀습니다.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빗장과 자물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방문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종우가 항의했지만 종민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안전? 이게 무슨 안전이야? 영숙이 전 남편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창문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이건 감금이잖아. 아버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종석도 형을 도왔습니다. 휴대폰도 압수했습니다. 전화는 왜 뺏어가는 거야? 사기꾼들이 또 전화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종우는 안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며느리가 문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아버님, 식사 드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종우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민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서가, 이게 무슨 짓이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을 갖다 놨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문 앞에 놔둘게요. 며느리, 문 좀 열어줘. 안 돼요, 아버님. 아드님들이 절대 열지 말래요. 나 답답해 죽겠어. 제발 좀.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종우는 문 앞에 놓인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밥, 김치, 국.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였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감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며느리가 아침을 갖다 놨습니다. 점심 12시 점심을 갖다 놨습니다. 저녁 6시 저녁을 갖다 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우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박밭에서 일하는 종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과 과수원에서 일하는 종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일군 그 땅에서 아들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땅인데 나는 여기 갇혀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갖다 놔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문 밖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침묵. 아버지, 저희가 이러는 것도 다 아버지 생각해서예요. 침묵.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우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면도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덥수룩한 수염,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인가? 종우는 거울을 돌려놓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종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밥만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식사를 너무 안 하시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제가 아드님들한테 말씀드릴까요?
됐어. 종우는 돌아 누웠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종우는 중얼거렸습니다. 3달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 밖에서 말을 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종우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밤, 종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산을 물려준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들의 감사 인사, 점점 뜸해진 방문, 영숙과의 만남, 4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방,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종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감금된 지 3개월 반. 어느 날 아침 종우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백발, 움푹 들어간 눈, 살이 빠진 뺨.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종우는 거울에 손을 뻗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도 손을 뻗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자신이, 5만 평을 일군 그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종우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재산을 물려준 날? 아니면 그 전부터? 아니야. 그 전에도 뭔가 있었어. 종우는 더 깊이 기억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들은 어땠을까?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밭일을 도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재산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종우는 믿고 싶었습니다. 종우는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여보, 당신 말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종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리 재산 정리해주라고 했잖아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형제끼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당신도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니었겠지. 종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거였을까? 아들들에 대한 기억. 종우는 아들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종민. 초등학교 때 밭에 따라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빠, 나 수박 따는 거 도와줄까?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작은 손으로 수박을 옮기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둘째 종석. 중학교 때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배웠습니다. 아빠,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네. 우리 아들 금손이야.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변했을까? 종우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에 갔을 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방학 때마다 집에 왔습니다. 결혼했을 때 그때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주고 나서부터야 종우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효자였고 재산을 주고 나니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숙. 종우는 영숙과의 만남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영숙의 환한 미소,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게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돈이 있어 보이는 노인. 영숙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내가 땅 이야기를 했을 때 영숙 씨 눈빛이 변했었어.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외로웠을까? 종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맞습니다. 친구들이 없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종호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것도 영숙에게 돈을 준 것도 모두 사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숙에게 돈을 주면 관심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내가 가장 큰 착각을 한 거야. 종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거. 하지만 돈으로 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었습니다. 아들들의 감사 인사, 영숙의 친절,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모든 것도 사라졌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없을 때도 변하지 않는 거였는데 종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종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들. 1.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것 마이너스 아니. 이건 후회가 아니야. 부모라면 당연한 거니까. 2. 아들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않은 것 마이너스 재산을 주기 전에 테스트했어야 했어. 3. 영숙을 믿은 것 마이너스 외로움에 눈이 멀었어. 4.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것 마이너스 이게 제일 큰 실수야. 종호는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진짜 후회는 따로 있어. 종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진짜 후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사람의 진심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걸 몰랐어. 종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봤어. 종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재산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조금씩 주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아들들이 계속 찾아왔을까? 아니면 결국 같은 결과였을까?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처럼 방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밤의 눈물. 그날 밤 종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일군 땅, 5억이었던 통장, 두 아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것마저 잃었어. 방에 갇혀 밥만 얻어먹는 신세.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새벽의 결심.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종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리를 해야겠어. 종호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감금 4개월째 되던 날 종호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하얀 편지지였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쓸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종호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민아, 종서가,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가 달아놓은 자물쇠 너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 밭을 일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 일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너희를 위해서였다. 너희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었다. 너희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랐다. 종우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박밭에서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줬다.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형제끼리 다투지 않기를 바랐다. 나 죽고 나서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날 너희의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종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재산을 넘긴 후 너희는 점점 변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화도 점점 짧아졌다. 바쁘다, 나중에, 다음에. 그 말들이 아버지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종우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가 오지 않으니 아버지는 너무 외로웠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때 영숙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식당 주인이었는데 친절했다. 아니, 친절한 척했다. 아버지는 그 차이를 몰랐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영숙이 아버지를 챙겨주는 것 같았다. 너희가 해주지 않은 관심을 영숙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돈을 줬다. 처음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1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계속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계속 줬다. 왜? 영숙을 잃으면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아서 돈으로 영숙의 관심을 샀다. 너희가 재산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처럼 아버지도 돈으로 영숙의 관심을 산 거였다. 결국 똑같았다. 4억 2천만 원. 그렇게 날렸다. 아버지가 어리석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물어보고 싶다. 만약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왔어도, 만약 전화를 자주 했어도 아버지가 영숙한테 매달렸을까? 아버지를 이 방에 가둔 것도 이해한다. 남은 돈마저 날릴까봐 걱정됐겠지. 나중에 양로원비, 병원비 부담되니까. 하지만 이게 사람 대접이냐? 아버지가 개나 돼지도 아닌데 방에 가둬놓고 밥만 갖다 주는 게 효도냐?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았다. 거기라도 가면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라도 있잖아. 여기는 감옥이다. 아버지가 5만 평을 물려준 대가가 이 감옥이냐? 종우는 펜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느냐?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것도 아니고 영숙한테 4억 준 것도 아니다. 진짜 실수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재산을 주면 너희가 사랑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거래였지 사랑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효도는 재산을 기대하지 않고도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재산을 끝까지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찾아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재산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말이다. 돈 있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돈 없을 때도 찾아오는 게 진짜 사랑이다. 너희는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세상 살기 바쁘고 가정 꾸리느라 힘들 거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못했던 게 있어. 그러니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이다. 재산이 있을 때만 효자였던 것, 아버지를 방에 가둔 것, 이것들은 평생 기억될 것이다.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 자식들에게는 이러지 마라. 재산으로 사랑을 시험하지 마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해라.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 아버지도 이제 오래 못 산다. 이 방에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했다. 끝까지. 비록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아버지가. 종우는 편지를 다 쓰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아들들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종우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여전히 있었지만 정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겠어. 종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재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유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 그게 남은 거야. 70년을 살아온 종우가 마지막으로 배운 것. 사람의 진심은 돈이 없을 때 드러난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 진짜 효도는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린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지만 늦었어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2년 3개월, 감금된 지 6개월, 종우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후회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밭을 바라봤습니다. 수박이 자라고 사과가 익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식사를 갖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종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게 내 운명인가 보구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많이 원망하시죠? 종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요? 이해한다. 너희들도 살기 바쁘고 걱정되니까 이런 거겠지.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괜찮다. 가요. 며느리가 떠난 후 종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해 안 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종민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드릴 수는 없지만 얘기 좀 할게요.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들을 준비는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밥 관리하느라 정말 바빠요. 그리고 아버지 또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종민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밥 잘 드시고. 종민아. 종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요. 정신 차린다는 게 뭐야? 너희 말 고분고분 들으라는 거야? 종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가. 아버지. 가라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종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포기해야겠어. 종우는 체념했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우는 작은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창가에 앉아 밭을 관찰했습니다. 올해 수박은 작년보다 크게 자랐습니다. 사과는 색깔이 좋았습니다. 아들놈들, 농사는 잘하네. 점심 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신문과 잡지, 저녁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에게, 때로는 미래의 손주들에게. 어느 날 종호는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아직 어리다. 초등학생, 중학생,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편지를 읽어주기 바란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할아버지는 이걸 70년 만에 배웠다. 너희는 더 일찍 배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에게 잘하거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이너스 할아버지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과 수확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트럭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실려나갔습니다. 올해도 풍년이구나. 종호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나무에서 자란 사과. 하지만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실수로 통장 사본을 두고 갔습니다. 종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매달 요양원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비? 종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요양원에 있지 않은데. 다음 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양원비는 뭐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대답해. 나중에 아버님 요양원 보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적립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 적 있니? 아드님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종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짐이구나. 아들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노인, 나중에 처리해야 할 짐.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종호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몸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밭을 관찰하는 눈빛.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며 배운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진짜 사랑의 의미. 재산은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혜일까요? 종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진짜 효도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재산이 있을 때만 하는 효도는 거래입니다. 진짜 효도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변함없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호 씨는 5만 평의 땅과 4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과의 신뢰, 자신의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종호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수박밭은 텅 비었고 사과나무는 잎을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날 것입니다. 종호는 그 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종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교훈으로, 경고로, 그리고 지혜로